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율드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토론 세션을 진행할 수 있어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서 율드 세대의 금융정책 지원 현황과 또 소비자 보호 반응 관련해서 다섯 분의 전문가들이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본 토론 세션에서는 앞 두 세션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두 분의 토론자들이 토론을 해주시고 이후에 발표자 다섯 분이 답변 또는 추가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질문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두 분 토론 끝나고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정운영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토론은 10분 내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승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주도하고 핵심 소비 계층으로 주목받고 있는 욜드와 관련해서 오늘 금융 분야의 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다섯 분의 발표자분들께서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배운 점도 많고, 그래서 발표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제 뭐 질문이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오늘 제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뒤에 세 개의 사례 발표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는 주로 앞에 이순우 연구위원님과 또 오영환 사무총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두 개의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첨언을 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그 이순우 연구위원님의 발표문과 관련해서 3페이지에서 본문이면 첫 페이지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고령 금융 소비자는 대체로 불편한 신체와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디지털 기기에는 익숙하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포럼이 고령 금융 소비자 전체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아직은 노인이라 하기에는 좀 여전히 젊고 또 건강한 계층인 그런 젊은 고령자, 즉 욜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65세에서 한 79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욜드 계층이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과연 불편한 신체와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욜드의 특성에도 공통적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서 곽재혁 전문위원님께서도 활력 있는 고령자들이 많다라는 언급을 해주셨고, 또 오영환 사무총장님께서도 시니어의 범주가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좀 구분해서 속성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불편함이나 인지 장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욜드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초고령자에 해당하는 특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고령층 안에서도 저 또한 오영환 사무총장님이나 곽재혁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같은 이유로 이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문 4페이지에서 소개해 주신 그 금융투자협회의 고령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70세 이상은 고령투자자로 또 80세 이상은 초고령투자자로 따로 구분을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배정식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65세나 70세 사이 연령은 전기 고령자로 또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로 다르게 이렇게 구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고령 금융 소비자 전체를 위한 그런 금융 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직은 그런 젊은 고령자인 욜드를 위한 포럼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욜드를 위한 금융정책과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욜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현구 위원님께서도 발표자료 14페이지에서 고령 소비자는 특성별로 다양하게 구분이 되고 또 일괄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좀 특성에 따라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즉 저는 욜드를 위한 금융 정책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령 금융 소비자를 먼저 욜드인 고령 금융 소비자 그리고 또 욜드가 아닌 초고령 금융 소비자로 좀 세분화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같은 연령에 따른 구분 이외에도 다시 좀 욜드를 더 좀 세분화하고 구체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욜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발표자분들께서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소외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제가 디지털 금융 소외와 관련된 자료나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고령 금융 소비자들을 젊은 계층과만 대비를 해서 고령층이라는 하나의 단위로만 구성해서 이렇게 관련 통계나 조사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오영환 그 사무총장님의 자료에서는 60세와 70세를 구분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 제가 어떤 연구를 봤는데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하고 다르게 그 학력 수준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금융 앱 사용 시간하고 이용상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서 고령의 고졸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대졸 고령자의 금융 어플 사용에 한 55% 정도에 머문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학력 수준에 따라서 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이용의 수준에 크게 차이가 발생하진 않지만 고령층으로 갈수록 교육 수준에 따라서 금융 어플 같은 그런 디지털 기기의 이용 정도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만약에 디지털 금융 소외와 관련해서 욜드에 대한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고령 금융 소비자 전체를 그냥 젊은 계층과 대비되는 하나의 고령층이라는 단위로만 묶을 것이 아니라 고령층 자체를 연령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욜드와 욜드가 아닌 뭐 후기 고령자, 초고령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뭐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다시 욜드를 좀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관련 자료와 뭐 데이터베이스를 좀 세밀하게 그런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이영구님께서 발표문 마지막에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해주셔서 저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논의한 뭐 욜드에 관한 정책을 포함한 모든 뭐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법령을 토대로 추진되고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의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은 욜드를 포함한 이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소비자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이미 소비자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별도로 제정이 된 이유는 금융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따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별도로 제정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금융 분야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정 부분 소비자기본법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비자 기본법이 소비자의 8대 기본 권리와 사업자와 국가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 정책과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러한 소비자 기본법의 체계와 매우 유사하게 금융소비자의 기본 권리, 그리고 국가와 금융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금융 분야의 소비자 정책과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아직은 좀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보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욜드를 포함한 이런 고령 소비자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고령 소비자와 관련지어서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한계점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소비자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정의를 하고, 이러한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내용들은 굉장히 충실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일반 금융소비자와는 또 다른 내용의 보호와 이런 제도가 필요한 그런 금융 취약계층, 즉 고령 금융 소비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금융 분야의 소비자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좀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이 고령 금융 소비자를 포함한 그 취약 금융 소비자를 위한 내용도 이 법에 좀 담아서 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영환 사무총장님께서 디지털 시대의 시니어의 금융 소외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면서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디지털 금융 교육의 전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기는 하는데, 과연 별도의 전담 기구를 또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금융소비자법이 시행이 되면서 과거 몇 년 동안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금융교육협의회가 이번에 법정 기구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시니어 금융교육에 대한 그런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가 현재는 비영리 사단 법인에 머물고 있지만 조금 더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어 준다면 이런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를 좀 법정 기구화해서 디지털 금융교육도 좀 아울러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사무총장님의 혹시 좀 견해는 어떠신지에 대한 고견을 여쭈면서 저의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욜드 관련해서 뭐 개념과 특성의 좀 이해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한계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시니어 금융협의회를 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은 정운영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의장 정은영입니다. 오랜 시간 주옥과 같은 발표 5개를 듣고 또 토론을 듣고 나니까 제가 거의 마지막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몇 가지 안건만 질문식으로 드리고 같이 나중에 논의를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포럼의 목적은 앞으로 욜드 세대가 진짜 욜드가 되기 위해서, 사실 욜드 세대가 욜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저 나이가 되면 제 자신이 욜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건강하고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자금력이 있는 완벽하게 자신이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됐건 욜드 세대가 되기 위해서 금융 소비자 스스로 그리고 정부나 민간에서 어떻게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서 입증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가져가는 다양한 새로운 생각들을 여기 포럼에서 지금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 포럼의 목적이라는 생각을 두고 몇 가지 정책적 제안과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이승진 그 박사님께서 그 금소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금융소비자 어찌됐건 전문가로서 이분의 많이 인발부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12세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전개돼야 되는지 이런 몇 가지의 어떤 제안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발표자들의 공통 의견은 12세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12세대에 대해서 충분한 실태 파악과 현황 분석이 됐어? 라고 하는 질문들을 다 똑같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석 자체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사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 해외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영국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실태조사와 분석에 있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구나 이 분석 실태 분석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2세대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이들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들이 자기의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12세대가 원하는 금융 관련 사안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발표를 다 해주셨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서 좀 건강하게 이 노후 은퇴 생활을 할까라는 측면으로 우리 이미 주택연금의 활용성에 대해서 우리 황희정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결과 무엇보다 주택연금이 소비 선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복지에도 중요하고 수명도 연장시킨다 이런 중요한 결과를 주시고 9억 원 이하의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사용하면 되게 중요해 라고 하는 실증 연구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잘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이 퇴직연금 외에 아니 그 주택연금 외에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활성화할 것인가가 저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세대 그리고 12세대가 되기 위한 5, 60대들이 그 전에 나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나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운동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는데 시간상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특히나 그 곽재혁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하실 때 제가 그 이슈 있게 들었던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있는데 이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들을 위한 게 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중간한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중간한 시니어, 어중간한 요 중간 정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이나 그 민간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저희가 이슈가 된 문제 중에 하나는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으면서 내 자산을 잘 지키면서 어떻게 자식들로 하여금 내 자산도 지키고 노후에 은퇴 준비를 잘할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배정식 센터장님이 그 제안해 주신 신탁에 대한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 이제 배정식 센터장님과는 한 2년 동안 현재 개인과 시설 내의 경제적 학대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면서 해외 사례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상당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 발전된 이 경제적 학대 대응 방안이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저희도 앞으로 굉장히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건사회진흥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산 관리를 잘해도 사실 금융사기나 이런 것들로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많아서요. 이 내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금융사기에 대한 부분은 뭐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이 금소법을 잘 활용하면 이 금융 소비자들이 자기의 금융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금소법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며칠 동안만 뉴스에 나오고 있고 굉장히 금융 소비자나 그다음에 금융인들이
소비자들이 이게 귀찮은 법이라고 생각하도록 언론이 계속 이끌고 가고 있고, 실제 시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금융 소비자를 위한 금소법의 설명의 의무랄지 적합성 원칙이랄지 불안전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닥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해외에서는 굉장히 행태 경제학적인 행동 경제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영국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금융 소비자들의 유형을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나누고 행태 경제학적인 어떤 랩실을 마련해서 미국의 CFPB와 같은 금융 소비자 보호처 같은 그런 곳에서는 면밀하게 이 심리적인 행태적 접근법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상품 제시에 어떤 공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세그먼트 해가지고 제시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시행령이 되고 나서도 금융 소비자들에게 불안전 판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 금융인들이 이제 방어적인 태세가 더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짧게 아까 제가 톡을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융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간단히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특히나 이 올드 세대들이 어떻게 마이데이터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다른 곳과 공유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픈뱅킹이랄지 이런 것들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저는 굉장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과연 민간 금융회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유치해서 정말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먼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올드 세대들의 금융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신들이 금융시장에서 자신의 자산 선택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금소법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 자산을 잘 지키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금융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승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소법의 시행령 중에 교육 협의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어떤 정책들이 좀 제한될 수 있도록 아마 시행에 더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드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이 올드 세대들이 어떻게 시장을 앞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크게 경제적 학대와 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자신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자기에게 맞춰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또 이 마이데이터와 같은 내 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제 토론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욜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 노후 자산 운용 관리, 금소법 홍보, 연구 필요, 또 데이터 관리, 보호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거 한두 개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얘기는 안 됐는데, 신탁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신탁이 이제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좀 덜 전반적으로 덜 돼 있는데, 특히 이제 고령자 관련해서는 훨씬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발표하실 때도 이제 상당히 우리가 신탁을 활용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신탁을 약간 좀 꺼려하시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수수료나 비용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혹시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물론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신탁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투명한 상품을 제공을 하고 어떻게 좀 수수료를 낮추고 고령자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 금융교육 관련해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곽위원님께서 이제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그 고령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령이 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그 기대 수명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욜드이신 분이 옛날에는 본인이 욜드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본인이 그냥 올드가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욜드가 돼 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준비를 상당히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 고령 교육을 할 때 고령화돼서 교육을 하게 되면 이미 많이 늦을 수가 있고요. 젊었을 때부터 이제 충분한 자산이 필요하다. 뭐 나중에 자산이 있어야지 사실 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 얘기할 때도 이제 충분히 많이 그 교육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또 그 주택연금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저도 아까 그 이미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분석한 자료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연금 관련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뭐 0.96이다 하면 한 자료가 있었는데 0.96이라는 사실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하게 되면 이제 전부 다 그 소비를 쓴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주택연금을 갖다가 제일 마지막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연금 같은 걸 다 사용을 하다가 이제 정말 그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주택연금을 활용을 하게 돼서 아마 그런 결과가 좀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대여명 관련해서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자료였습니다. 기대여명, 우리가 이제 그 주택연금을 하게 되면은 뭐 기대여명이 뭐 몇 년이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데 사실 또 믿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연구 결과를 잘 보지는 않았는데 그 약간의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전에 편히 살았기 때문에 딴 사람들보다 약간 더 그 기대감이 좀 원래부터 좀 길었는데 이렇게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저희가 많이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약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재밌는 자료를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발표들 저도 아주 잘 들었고요. 그래서 재밌는 좋은 정보들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그 유튜브에 그 올려주신 글이 몇 개가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노인의 유튜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튜버 대상 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그 공공 차원에서 유튜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자료 개발, 전문가 상담이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또 시니어 금융교육 연합회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그 5분 발표자들의 답변과 뭐 추가 말씀 같은 거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 발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그 이순호 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아까 이승진 박사님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처음에 발표 부탁을 받았을 때부터 욜드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욜드를 알았으면 조금 더 이제 더 이렇게 좀 그 플로우 차트를 좀 더 상세하게 잘 그렸을 텐데, 일단 그런 점에서는 좀 미흡했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노인이라고 다 같은 노인이 아니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노인도 굉장히 뭐 전문적인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설명 의무 같은 걸 보면 일반 소비자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상당히 좀 불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설명을 해주라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노인들도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잘 분류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정책을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어떤 뭐 정의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영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신탁 관련해서도 이제 하셨는데 여기 뭐 꼭 토론뿐만 아니라 신탁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꼭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올해 나오는 영화이긴 하지만 I Care a Lot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후견인이 그냥 노인들 그 변호사가 그걸 전문 비즈니스로 후견인이 되어 가지고 그 노인의 재산을 다 그냥 털어먹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지금 아까 이제 계속 발표하는 거 보면 이제 가족이나 이런 어떤 성년 후견인이 뭔가 잘 해줄 거라고 이렇게 이제 기본 전제를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방지,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노인 금융 피해 방지 시스템이나 노인 피해 방지 법 같은 거 그런 걸 만들 때 잘 감안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그 오영환 사무총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은영 의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승진 박사님 지적해 주신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메인 타겟을 5060 세대를 메인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서브 타겟을 708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기 예방교육하고 디지털 금융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퇴교육까지 하고 있고 저희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이번에 금소법으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된 금융위원회의 금융교육협의회가 있죠. 거기에 저희도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같이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2만 명 정도 시니어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가 어떤 법적 기구가 되는 것보다는 민관 합동으로 해서 시니어 금융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저희가 금융위원회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하고 그리고 금융기관들하고 아직까지는 같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시니어들한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좀 더 확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배정식 센터장님. 네. 네, 저도 오늘 그 포럼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연금 관련이나 또 상승률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 잘 배웠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신탁이 그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가 유언대용 신탁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시작이 된 게 이제 저희 이제 센터에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런칭을 하고 시작된 지가 이제 한 11, 2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속성이 돈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좀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컨시어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된 게 이제 사실이고요. 이제 각 금융기관별로 이제 자산 관리와 신탁의 이제 정도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일본이나 미국 뭐 이런 데를 이제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보면 반드시 저변화가 돼야 되고 이런 이제 금융 소외, 이제 경제적 소외, 학대 이런 데에 굉장히 중요한 대비책이 될 수 있는 안전책이 신탁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업무를 처음으로 이제 뭐 금융권에서 시작을 할 때 한 2, 3년 정도 신탁 계약을 했던 분들의 이제 그 계약 분석과 최근 1년 동안의 이제 내용을 비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노후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상속에 대한 문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변화가 연령의 차이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까 여러 발표자나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올드에 대한 정의가 과연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정의가 맞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최근에도 97세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오셨고 또 80대 후반 이런 분들은
너무 뭐 정말 액티브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진짜 꼭 연령층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 올드라는 개념이 맞는 건가? 뭐 저희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90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령상의 정의를 잡고 이 발표에 참여한다라는 게 좀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만 좀 첨언을 하자면 신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견과 재정적인 문제의 분리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 시스템이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그 1인 가구 또 혹은 금전 신탁을 잘 만들어서 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자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안전한 관리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나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다음 그 무연고에 대한 어떤 그 지급 이런 것들은 신탁만이 들어가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전용의 그 상품들과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와 금융기관들이 함께 좀 참여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그런 고민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다음에 아까 정은영 의장님 말씀처럼 경제적 확대, 그 다음에 조금 사회적으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된다면 좋겠다.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곽재혁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좋은 자리 또 마련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제 나름대로 어떤 그 경험들 또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다가 막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뭐 공공 정책 이쪽 얘기를 좀 많이 좀 드리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이제 뭐 국민들하고 함께하는 또 금융기관과 또 저도 이제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희가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더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기울여야겠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특히 뭐 제가 이 발표하는 가운데 좀 보여드렸지만은 정말 이제 인출 단계로 더 들어서면서 베이비 부머 1세대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본격적인 인출의 단계에 들어선 지금 보면은 니즈들이 너무나도 복잡화되고 세분화됐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것들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요. 또 우리가 뭐 제가 느끼는 것만큼 아마 일선에서 실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진짜 공부해야 될 것들, 챙겨야 될 것들 너무 많다. 그런 생각들 항상 갖고 있고 또 더 책임감 있게 앞으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되면은 앞으로 또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저희가 과거 또 앞으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더 많은 또 사례들이 생기겠죠. 그런 사례들을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좀 늦다 보니까 좀 너무 빨리 진행한 것 같은데 혹시 뭐 추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추가 말씀 특별히 뭐 없으시면은 사실 뭐 이미 정해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분들 뭐 굉장히 좋은 토론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유올드 세대 관련해서 금융정책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현황은 어떤지, 개선점은 어떤 것인지,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떤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해주신 전문가분들께 많이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그럼 토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